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38회가 시작됩니다. 변상욱 기자입니다.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8회. 우리가 30대 올라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30회. 글쎄 말이죠. 단계에 있어요? 그주그주는 빨리 지나가는데 이 숫자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하는 느낌이네요. 김 대표가 혹시 아직도 30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마음은 한 번도 30대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하신 게 이제 젊다는 이제 증표이긴 하죠. 예. 네. 하루하루는 빨리 가는데 1년은 왜 이렇게 늦게 가나.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나이 많으면 하루는 되게 늦게 가는데 1년은 후딱 지나가 버려서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이런 조합 좋다. 막내 생활 좋다. 네. 자, 무엇보다도 긴급히 들어왔던 소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이 가결이 어제 됐군요. 결국 그렇게 됐죠, 뭐 결국.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특별한 비정을 갖고 계신 김갑수 대표. 저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공론이 됐기 때문에. 아니 뭐 저는 딱 한마디로 그냥 그 역병의 가뭄의 교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더 우리가 심하게 견뎌야 될 것들은 없다. 특별한 비정조차도 갖고 있지 않던 권영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5년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야 정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무총리를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바라보는 뭐 주군을 향한 충성심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이 세태가 그거를 또 통과시키는 여당의 모습이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가,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어제 하루 기분이 꽤나 우울했던. 황교안 이제 총리군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너무 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던 그 동력은 떨어졌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전혀 크지 못했고 더군다나 청년 실업이며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를 경제 개발,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묘하게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총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공안 통치 법대로 하자면서 누르는 스타일의 총리를 앉힌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건데. 엊그제 그 야권 인사 한 명을 만나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야권이 나름대로 이제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인용입니다. 저의 발언이 아니니까 우리 황 총리님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굳이 뭐 사설을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분이시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자마자 사정정국에 들어가고 야권 정치인 한 10명 정도 벼르고 있다. 본보기로 이미 뒤졌다. 뒤지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뭐 풍문으로 들었어 라는 말씀이죠. 이 얘기가 사실이 될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도 뭐 들면서. 일국의 총리가 되신 건 맞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엔 후보자로밖에 안 남아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세 분의 말씀을 이 유체 이탈하고 계시네. 나는 배웠어. 대통령화법.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우리 스타카토의 세 분들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저나 특별한 비정함을 갖고 계신 김 대표나 특별한 무정함을 갖고 계신 권 기자나 다 걱정스럽다는 거군요. 후흑한 총리와 무능한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어목한 시절을 또 시작해야 된다. 한마디만 딱 덧붙이자면 저는 그 원조 보수 김용갑 전 의원이 한 얘기가 딱 와닿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만들어야 돼 해서 걱정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시대가. 스타카토 38회 국무총리와 역시 청와대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자 오늘 이슈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카토 38회 첫 번째 핫 이슈는 메르스와 관련된 정국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각 현재로는 2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묘하게도 메르스가 너무 위험하니 뭔가 긴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나섰던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거나 언론에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강조했던 방송사의 책임 사장이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서 뭐냐 도대체 메르스를 막는 거냐 아니면 이 기회에 다른 걸 막는 거냐 이걸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권 기자, 우선 박원순 시장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발을 받고 있는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이제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네. 이게 애초에 그 단체 이름이 무슨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단체가 뭔지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창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의뢰를 받고 나서 이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수사 의뢰가 맞냐, 처벌 의향이 있냐, 그러면 고발로 바꾸자. 이제 고발로 바꿨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취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상 이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검찰의 수사 의뢰는 받아서 뭐 행편이 되면 하고 안 해도 되는데 고소 고발은 내규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기간까지 해라. 물론 그 기간을 안 지키는 게 태반이지만은 통상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상한 때로는 뭐 보수를 주장하는 때로는 수구 같은 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하면은 검찰은 신속히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이런 그림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 절차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예. 제가 집안에 뭐 의사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의료와 관련된 세계의 전문지를 매주 들어가 보는데 못 들었던 이름이에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그전에는 이런 단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대체 이거? 저도 과문해서 잘 모르는 단체. 며칠 전에 생겼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 고발장을 제출하기 며칠 전에 결성했다는 거죠. 보도에 의하면. 저는 재밌는 게 무슨 단체 이름이 위원회예요. 무슨 위원회라는 건 보통 어떤 조직에서 산하 뭐 부문, 산하 기구 그렇죠. 이런 성격인 건데 예.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니 뭐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아주 거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에 정부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재경이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지금 대표로 있는 그 최대집 예. 이름이 참 독특하신 분이거든요. 그 S대 의대를 나온 소아과 의사이고 개원인데 지금 그동안 이 조갑재 씨를 비롯한 이 극우 성향의 인물들한테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온갖 이 극우 성향의 집회 이런 데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이 뭐랄까요. 목소리를 아주 그냥 소리 높여 놀렸던. 거기다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닥터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쪽 진영에서는 뭐 진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쪽 바닥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뭐 그렇죠. 그런 일을 쭉 하다가 이제 이번에 그 더울 담동병원 그 의사 관련해서 이제 박 시장이 그 사람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최대집이라는 사람의 흔히 이제 네티즌들의 표현을 쓰면은 신상이 털리기 시작한 거고 이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군복 같은 거 비슷하게 입고 극우 집회 단체 이런 거 집회할 때 나와서 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막 탈탈탈 지금 이제 털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참 재밌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랄까 이제 이게 처음에 고발되자마자 보도는 일단은 검찰 수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수사를 착수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잡으라는 메르스는 잡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원순을 잡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죠. 박원순은 메르스 잡고 박근혜는 박원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근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좀 실착인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셨더구만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면은 안 된다. 혼란을 더 커진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을 자기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서 상대를 개인적으로 다이다이 붙으니까. 지금 이제 뭐 다이다이 대선 후보 중 그러니까 뭐 1위로 박원순 뜨고 시장의 이러니까. 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사실은 그렇죠.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꼭 좋은 얘기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지도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인지도라는 게. 우리는 뭐 이제 박원순 시장은 다 알 것 같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계속 건드려주면은 계속 커지는 거죠. 일종의 이제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과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종의 탄압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탄압이라는 것들은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엄혹한 시대, 암흑의 시대에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우리가 주식시장에 치면은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발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쪽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지지율이 올랐죠. 박원순 엄청 시장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야권의 지금 확고부동한 1위. 아니, 전체 1위로 그렇죠. 차기 후보자 중에 1위로 올랐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면은 어떤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이제 전염병을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강조한 것처럼 전염병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안하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투쟁의식으로 모일 수도 있고 투쟁의식을 갖지 못하면은 집단적으로 불안의식으로 집단한 불안으로 뭉칠 수도 있고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컨트롤하냐.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잠깐 순화시켜가지고 어떤 하나의 여론의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보다 못해갖고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나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박원순 시장 발표를 보면서 박 시장이 갑자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밤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게 4일이었나 그랬죠. 발표하는 그날 하루 종일 뭐 문영표 복지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계속 뭐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연락을 하고 조율을 계속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 명단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련했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뭔가의 계산법이 너무 깊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만한데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우리 서울시를 출입하는 구용혜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잘 썼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좀 그랬구나. 박원순 시장의 판단이 경각심을 줘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대비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나서고 났어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병원 이름도 며칠 뒤에 공개했고 삼성병원도 자기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도 하고 뭐 처음에는 삼성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는 아주 참 이 삼성공화국다운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짐이 곧 국가이듯이 삼성이 곧 국가인 거지. 삼성이 뚫리면 국가가 뚫린 거야. 네, 뭐 그죠? 그런 삼성은 말을. 이재용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박원순 시장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또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상하게 실체도 알기 어려운 단체가 고발을 하고 검찰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배당을 하고 그러면 배당했다고 쏙 흘리면서 박원순 시장 배당했다. 뭐 기자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검찰이 조금 흘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박원순 시장이 괴담을 퍼뜨렸냐 안 퍼뜨렸냐보다 메르스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게 사실 여기에 그렇죠. 국가적 동력이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려지니까 저도 한 가지 흐려보자면은 청문회에서 우리 황교안 후보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변이 고발을 했거든요. 예. 이게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게 거의 나름대로 사면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문도 결국은 수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특별 사면에 대해서 수임을 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거는 알선 수재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선임계를 절대 내지 않는다. 사건을 맡지 않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해결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로비니까. 이 사건은 아직 배당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찰이 현직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현직 시장에 대해서는 빨리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할 것처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뭐 법적인 흐름을 아니까 이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수순이긴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한쪽은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국민들이 볼 때 역시 검찰은 참 권력의 앞에 서서 참 칼춤을 추는 집단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시간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보고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것들을 기준들을 갖다 내주는 사람들 여전히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십상시급이라고 봅니다만 그 사람들의 오기와 그 사람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또 그 사람들의 오판이 계속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외골수로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염병이 이렇게 막 창궐하고 이럴 때는 중앙정부가 집중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휘를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맞죠. 근데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는 아니라 그러고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막 뚫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서울시라고 하는, 사실은 서울시는 1000만 도시에다가 예산을 수십조 달랑 주무르는 굉장히 큰 메가폴리스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전염병이 가장 퍼지기 쉬운 그렇죠. 여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서울시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해나갑시다. 정보를 달라. 정보도 그렇죠. 공개하자.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자. 주고 이거죠. 또 우리도 보건소와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잘 컨트롤을 못하고 있으니 확진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좀 이양해다오. 협조하자. 그래서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야 그래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잘 됐다. 야 땡큐.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전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영국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처칠이 바로 전쟁 터지자마자 노동당 당수였던 그 클레멘트 아틀리한테 거국 내가 가자. 오케이. 부총리 이제 딱 수락하고 바로 같이 이제 전시내각으로 이제 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 대표 말씀이 한 가지를 잊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판단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뭐 박근혜 정부의 지금 현재의 메르스에 대한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 내뱉는 말이 사실 하나만 한 얘기죠. 벽 보고 얘기하는 거지 뭐. 만기칠남이잖아요. 만기칠남. 만기칠남이고 모든 결정은 혼자서 해야 된다. 얼마 전에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거죠. 그리고 저도 뭐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육식 동물은 대통령과 3명밖에 없다. 문고리 3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육식인 척 하면은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세월호 참사 때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이렇게 우왕좌왕 허둥대고 있냐면은 우리는 이미 사스 때 역량을 보여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축적이 돼 있거든요. 축적이 돼 있으면 이런 여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서울시장이 나서면 아까 방금 김 대표 말씀대로 오케이 같이 하자 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이 정도로 확산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안정이 돼야 될 시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불안해하잖아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4주째 이번 주가 고비래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 자체는 참 예를 들면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자치적으로 나서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로 나서지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걸 두고 이제 여당에서는 엄청나게 거센 공격이 박원순 시장을 향해 갔어요. 마치 이런 거죠. 세월호 참사 때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되나라고 하다가 유병헌 구원파를 잡고서 막 뚫고 나가듯이 뭐 하나 걸렸어. 박원순 쪽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리로 뚫고 나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죠. 그 여당 사람들한테 여당 사람들도 지금 이제 메르스가 계속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자 이제 경기가 거의 다 죽어버렸고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고 가뭄 심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가다가 정말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여당은 지금 이미 사무총장부터 해서 인선 다시 하면서 선거 체제로 간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 관한 정말 실력인 정당이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가 선거를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박 시장이 지나치게 비교 우위의 선거 같은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아니 야권 인사가 메르스를 돌파하는 주도자 역할이 된 것처럼 보이고 청와대와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다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위기의식 속에 저거 더 크기 전에 싹을 죽여버리자. 이제 이런 공동 전선들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흑색 선전을 일삼는다.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계급 갈등을 조장한다. 이건 하태경 의원의 말씀이구만. 얼마 전에 나오셨던. 하태경 대표니까 이제 나서고 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뜨는 걸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청와대를 공격하기는 난처잖아요. 이 판에 그렇죠. 여당에서. 그러니까 박원순을 까서 그냥 같은 급으로 만들자. 그게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잘 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병헌 나왔지만은 유병헌 일단 죽은 걸로 나와서 또 정부 잘못으로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 게 뭐냐. 세월호 유족들과 세월호 유족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을 고립시키는 거였잖아요. 분리 고립. 이게 이제 히틀러의 방식대로 분열하라 계속 나누고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르스는 쪼갤 대상이 없어요. 불특정 국민 다수인 거예요. 전체 다수를 향한.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대상이 딱 박원순 시장이 떠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물은 거죠.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아니었으면은 그 당시에 6월 초순이 아니고 6월 중순을 넘어서 지금에서 갑자기 대응했다 생각을 하면은 얼마만큼 더 퍼졌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감염도 한 일주일만 더 늦었다면 지역 감염도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역 오차가 나올 수도 감염은 의학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된 건 없는데 그러니까. 단지 더울 담당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더 양산됐을 가능성은 매우 큰 거죠. 얼마든지 있죠. 예. 그런 쏟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진짜 슈퍼 허브가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유병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왜 안 먹히냐면은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명이고 그냥 그 신비화돼서 그냥 종편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은 그냥 화제는 돌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전염병은 전 국민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슈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불특정 다수니까.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어찌 보면은 위기 관리나 리스크 관리의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다시 활용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 자 모르면 좀 가만히들 있어 알아서 할게 기다리고들 있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왔는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가 얼마나 나쁜 아는 거라고 거니까. 그러죠. 알죠. 네. 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서울 1,000만이라고 하는 바글바글 모여 사는 이 도시에 과연 이게 번진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 기자가 설명한 대로 중앙정부 여기저기를 찌르면서 협의를 거쳤는데 안 통하니까 긴급하게라도 내가 나섰다. 제일 큰 문제는 어쨌건 대통령이 사실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럼요. 대통령이 안 되면은 사회부총리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사회부총리를 시켜서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국무총리 대행이 뭐 바쁘다면은 사회부총리는 별 그 기간도 한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일만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임은 자꾸 딴 데도 돌리고 있고 유체이탈 합법 쓰면서 아니 도대체 그 사진 보셨죠? 뭐 서울 삼성병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말풍선에. 서울 삼성병원 원장이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사죄를 받으면 그럼 그 무슨 상황인 거예요? 권 그게?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웃기는 장면이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저기 그거죠. 아유. 물론 이제 서울 삼성병원 이제는 서울이라고 해야 되겠다. 더울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이거 이대로 가든 안 되겠다. 근데 그 전말들을 또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 서울 삼성병원의 이름을 그렇게 공개하는 걸 극구 꺼리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은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었느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정부 기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의 사람들이 서울 성병원 원장이 이제 감염내과 이제 전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이미 자가격리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권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격리라는 것들은 병원에서 격리시킨다는 것들은 오직 국가가 행할 수 있는 행정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병원이 스스로 행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공유했으니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것들에 정부는 그냥 알았어. 이래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사실. 근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로 돌아오는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삼성병원장을 갖다가 앞에다 불러앉혀놓고 그렇죠. 마치 그놈이 잘못해갖고 자기한테 빌고 그렇죠.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빌고 있는 이 친구가 책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겨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이 없잖아요. 역시 또 뭐 유체이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인데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꼭 다른 사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다음 케이스는 희생양을 찾을 거다. 적으로 돌릴 아까 방금 불특정 국민 다수니까 누구를 대상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희생양을 만드는데 희생양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할 일 뭐 국민안전처 여기도 그러겠죠. 그다음에 서울 삼성병원이 타겟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희생양 삼아서 막 패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언론들도 그게 또 막 또 따라가요. 언론들이 또 줏대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또 뭐 시키시면 또 참 그 말씀을 깊이 받들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해도 30%가 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얘기는 뭐 아니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차기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세월호 사건을 자꾸 이제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언젠가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찾아서 엄단하겠다. 이 얘기를 일성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때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얘기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구조에 관해서는 모든 것들을 행사하라. 그렇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그런 만기칠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뭐 여권 인사를 한번 이제 뭐 선거 컨설팅 한다고 잠깐 만났는데. 여권 인사도 만나시는군요. 그럼요. 그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주사 인사까지 청와대에서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주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뭐 저기 부처에 누가 이제 인사를 났어요. 인사를 하려고 이제 방 붙이는 것만 남았어. 갑자기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뒤집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났잖아요. 대통령 이름으로 조화 보내는 거. 이것까지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재가나 허락 없이 그 어떤 단독 행위나 판단들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엘리트들 다 모아놓은 이 관료 집단들이 올스톱되어 있는 거죠. 하명만 기다리고 있는 거, 눈치만 보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는 이런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난번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대통령이 와서는 자 나는 찾아서 엄단하겠다니까 더더욱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종합하자면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구멍이고 그 다음 구멍은 이 회장님 일가만 쳐다보고 있는 삼성이 가장 두 번째로 큰 구멍이고 이렇게 되는 셈이네요. 근데 그게 책임이 이런 거잖아요. 삼성은 어쨌건 민간 단체잖아요. 민간 의료기관이고 국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고 정부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일 나쁜 거고. 저도 이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가장 답답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답답한 문제가 현장 지휘관들이 현장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현장 선조치 후보를 하든지 일단은 조치가 우선이잖아요. 중국에서 백화를 앉으니까 리크창 총리가 현장에 바로 달려갔잖아요. 바로 모든 걸 총력을 동원해서 구조하고 3일 만에 배를 지금 건조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인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양 방식도 결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튼 저도 기다린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독일인가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두 번째 소식이 언제쯤 들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아니 한 명 사망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지금 24명, 오늘까지 24명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를 심각으로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경계로. 경계를 올리거나 심각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외국의 재난 상황 보면 아까 이제 리커창 얘기도 했고 그 얼마 전에 왜 알프스에서 비행기 추락했을 때 네. 그때 그 추락하자마자 바로 프랑스, 독일 이 정상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네. 그리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사고의 원인 쫙 다 밝혀내지잖아요. 안 되죠. 저는 미국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게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떠밀리니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박원순 시장에게 짱돌이 많이 날아가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뭔가 정부와 달리 대응했다. 달리 그리고 뭔가 그렇죠.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먹을 게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짱돌을 던지기 물론 시작한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몇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죠, 예. 뭐 이를테면 그 처음에 사실은 기자회견할 때 그 의사 그 35번째 환자 그 의사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 블레이밍 뭐 일종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약간 뉘앙스는 섞여 있던 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 보고받은 대로 자기는 공유했다는 거니까는 뭐 충분히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의 거고. 방식이 있으나 그러니까요. 또 결과적으로 1,500명 중에 아직도 확진자가 안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는 그렇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 어쨌건 초기에 문제를 장악해서 나갔다는 점에서 물론이죠. 높이 평가를 그거는 물론이죠. 그 여당 의원인 김용태 의원도 그 점은 잘했다고 높이 그랬죠.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건 우리가 잘했다.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쩌면 이런 기회에 제1야당은 뭔가 좀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박원순 시장에게 물론 공조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입장을 갖다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야당이 해야 될 것은 정쟁을 한다는 뉘앙스를 주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역풍을 맞을 테니까 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조사도 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는 잘했는데 그걸 왜 못하냐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권 능력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야당이 이제 예를 들면 정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그건 네. 그렇게 하는 건 옳지도 않고 이게 말씀하신 진상조사, 네. 백서, 그다음에 부족한 법안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 지금 좀 아니 저는 때가 됐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새정치연합 소속 아닙니까?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 물론 이제 본인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한 2007년 이후에 정권을 이제 지금 현재 2008년 여권에게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야권이 능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네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다. 저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사실은. 사실 야권이 그동안 쟤네들은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현 정부에 정치적인 타격을 주거나 반사 이익을 얻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무모한 짓이다. 그렇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어쨌든 간에 이 메르스가 우리가 뭐 이제 저희들도 다 해당되는 언제 우리가 그럴지 모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하루빨리 메르스가 잡히는데 기원을 해야 되겠고 사실 그렇죠. 하루빨리 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의식들에 발현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협조할 것들에 건 대한 많습니다. 고민을 했어야 되겠죠. 참 몇 가지 이 기감을 삼아야 되는 문제가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있다는 게 정부가 책임을 안 지니까 시민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죠. 내가 다녀왔으면은 내가 삼성병원 갔다 왔으면은 분명히 신고하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안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급적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안 가려 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지금 이 피해 확산보다는 경기가 침체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지지율이 또 떨어질 텐데 이 부분을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걸 빨리 잡아야. 잡으면 안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안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잡으면 안 떨어지죠 오히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뭐 괜히 변종만 올리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또 하나 이제 좀 서글픈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없는 서민들이나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에 삼성병원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 사람들은 격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때도 침몰한 배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는 순직 처리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재난들이 있을 때마다 안 그래도 없이 살고 차별받고 살았던 것도 서러운데 이런 재난 시기에마저도 이중차별, 삼중차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서글픈 얘기가 있냐면 누군가가 그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격리될까 봐. 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비정규직이라서 며칠 동안 일을 안 나가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참담한 참 얘기 들으면서 그 문제 딱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절묘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는 게 이겁니다. 미국 안 가겠다 얘기했잖아요. 발표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행보를 했어요.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현장을 가고 회의를 소집하고 뭔가 대책을 내놨으면은 박근혜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고 아마 고공행진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다가 그게 뭐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40%에 그냥 올라섰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모습이 안 보였어요. 뭘 하는지 몰랐어. 왜? 모든 걸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자신이 없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쉬운 건데 입을 싹 닫고 메르스가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 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참 여러 가지로 축복받은 지도자였던 게 환경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뒤에 케이스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이미 본인이 한번 방북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 김정일의 유은 통치 시대에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런 시기에 초창기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까지 던졌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갔으면 노벨상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렇죠. 메르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메르스가 주인공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은 아니니까. 아니 실제로 메르스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 메르스 걸린 사람보다 훨씬 더 지금 처참하게 자빠져 있는 정부잖아요. 청와대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도 어차피 일어난 사고 수습하는 거에 전력이기로 잘했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통령 하나 가졌구나. 이번 메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한번 미국 방문까지 연기하고 진짜 전력 투구해서 잘 핸들링 해 나가서 이거 진압 잘했으면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메르스와 박원순은 이쯤에서 이제 접고요. 손석희 이제 JTBC 사장이 또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까지 묶어갖고 거기다 이제 다음 카카오까지 묶어가지고 때만 되면 어떻게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기관들을 갖다 이렇게 두들기는 거냐.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해오고 있는 이슈가 생기면은 다른 이슈로 이슈를 듣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기피하고 빠져나가려 하니까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서 자꾸 덮어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얘기 있었죠. 왜? 그 연예인들 학력 문제가 퍼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광풍이 퍼졌죠. 나머지 싹 뭐 다 잠식했잖아요. 그 광풍이 불면은 메르스건 무슨 황교안 문제건 성한종 리스트건 이런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 어제는 어떤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린다. 성한종 리스트 8명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 제발 좀.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닌가. 손석희 사장이 조사를 받는 게 메르스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없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하필이면 조사하냐. 뭐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다. 그것도 사실은 실무자들을 계속 조사하는 과정인데 꼭 사장을 나오라고 하는 시점도 또 절묘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만기 침람 하니까는 자꾸 이제 거기다가 의심의 포인트를 자꾸 두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청와대와 그 주변에 국정원 출신의 비서실장인데다가 공안 출신들이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획 작품인 건지 검찰 경찰의 자발적 충성에서 의도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필이면 늘 이런 때 이게 이제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니까는 우연이 아닌 거구나. 다음 카카오 세무조사도 그러니까요. 그 이재용 창립자가 이제 올린 글을 보면 그런 겁니다.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지거나 무슨 세월호 참사가 생기거나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꼭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포탈이 여론을 만드는 주도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니까 네이버는 말을 잘 듣는지 그쪽은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지 네이버는 정권의 이웃이니까 네이버니까 네이버 내 인연이 아니라 다음은 달라 뭐 이런 거니까 거기는 늘 잘해달라고 하면 다음에 잘해줄게. 다음이구나.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항상 지난번에 뭐 좀 협동주의 코퍼러티즘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파시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반대자를 설득하든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섬멸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종북 딱지도 붙이고 뭐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특히 행정, 금융감독, 그다음에 검찰, 경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어느 날은 평범한 정부처럼 보이다가 어떤 날은 트랜스포머랑 비슷해. 갑자기 부두두두두둑 하면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합체 로봇이 돼갖고 달려들다가 또 어느 날 또 뭐 별일 없으면 자기네가 안정적으로 가면은 후두두둑 흩어져갖고 자동차가 됐다가 뭐 이런 완전히 트랜스포머 역할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누군가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옳고 누군가는 뭘 해도 다 틀렸다라는 이 주의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뭘 해도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 오류죠 지금. 예, 뭐 일종의 빠와 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하여튼 JTBC라고 하는 가만뒀으면은 뭐 저기 채널A나 TV조선 쪽으로 갈 수도 있었던 이 방송사에 대한 중심을 참 잘 잡고 있고 고맙다. 그리고 어떤 지난번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또 뉴스를 또 2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시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주는 것도 고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이 부분이 이렇게 한 것이 무조건 이것도 옳다. 이게 공정방송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건 수사를 해서 한 번쯤은 뭐 진상을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왜 지금에서 잡느냐. 그렇죠. 하필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그동안 한 가지만 뭐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강기훈 사건만 해도 얼마나 오래 미뤘습니까? 그랬죠. 미루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그렇게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게 아까 김 대표가 잠시 말씀하시다 만 것처럼 이게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면은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좋아할 일, 이뻐할 일만 찾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오히려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주보다는 마름이 더하다. 충성을 하려고 과잉 충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습인 거죠. 더군다나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 중앙지검이 통제를 할 것이고, 그죠? 컨트롤은. 검찰이 통제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의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메르스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 사장 좀 오라고 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결정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언론을 길들이겠다. 그러니까 뭐 길들여져 있는데 그래도 조금 좀 길 안 들여지려고 애를 쓰는 언론들도 같이 길들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 빌미를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제공했다는 것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 그 문제와 지난번 뭐 성완종 전 회장의 유서를 공개한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언론 윤리 뭐 기자 도덕이 맞냐 안 맞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논란을 삼을 만한데 타이밍상 이게 맞냐? 지금 국민의 힘을 합쳐서 메르스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박원순을 고발하고 손석희를 소환하고 이재용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무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황교안을 우려하는 공안 통치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과거에도 독재 정권이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첩단 사건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 와서 다 줄줄이 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야 각 정치인들 이런 또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관전하고 촌평하고 하는 이 시민들 이런 것 좀 보면서 어떤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냐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미 편들을 나눠놓고 그 편들 내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해버리고 믿지 않고 그럼 우리가 전쟁 터지면 이를테면 이런 식의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 터지면 그러면은 야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건 나 못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은 뭐라고 하는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 SNS 돌아가는 정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정부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은 늘 여야 불문하고 정보 성향을 불문하고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은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는 계속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하고 누구는 정치적으로 좀 컸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규결되는 판단하는 방식들은 좀 문제가 있겠다. 제발 진영 논리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정부가 자꾸 그렇게 조장하는 건 아닌가. 물론이죠. 그게 물론 빌미는 분명히 정부가 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매우 큽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는 집권 세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사회 각 분야를 다 잡아서 하나로 뭉쳐서 통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파시즘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제대로 정치를 해서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져서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 오늘 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우리 김 대표 위험할 것 같아요.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아무튼 파시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민중의 침묵과 무관심 내지는 자기 비하가 항상 파시즘을 발호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점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것을 쓸데없이 옹호하는 언론들은 상대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비판의식도 키워가고 문제제기를 하시고 다만 이런 메르스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국민이 실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실천해서 뭔가 정부에 협조할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협조해 주시면서 하루빨리 함께 힘을 모아서 메르스 사태부터 정리를 하고 잘못돼 나가던 이 나라에 이런저런 것들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